자, 이번에 이제 살펴볼 곳은 이제 그 군사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군사 조직 부분은 시험 문제는 안 나온 부분이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항통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시대 군사 조직을 이제 좀 볼게요. 자,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군사 조직 이제 강독할게요.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는 조선 그 군사 조직의 정비에도 나타났고 그 고려 초기의 자치적인 지방고족의 사병은 고려가 집권체제 확립에 따라 점차 중앙정부에 직속된 국군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군은 2군 6위 경군으로 성립됐고요. 지방에는 주영군, 주진군이 평생이 됐죠. 자, 2군은 2군 6위는 8개 부대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군은 그 근위병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군은 국왕의 친위대로 은양군과 용호군이라고 해서 근장이라고 불렸고요. 그 6위보다 이제 우위에 있었죠. 6위는 좌우위, 그다음에 선우위, 그다음에 흥우위, 금우위, 그다음에 어 선우위, 천우위, 그다음 간무위 6개 부대가 구성됐고 그중 핵심 부대는 좌오, 심호, 흥이 이렇게 이제 그 세 개의 부대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자, 이들은 개경의 경기뿐만 아니라 국경 방어 임무까지도 이제 맞는 경건의 주요 부대였다는 거. 그래서 이들은 이제 평상시에 개경을 이제 경비하거나 또는 양계 지역에 나와서 중요 요충지 국경 방어를 해요. 그리고 외적이라든지 반란이 일어날 때 출정군을 역할을 하죠. 출정군이라는 건 이제 토벌군 역할도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좌우 시호 신호 흥이 이렇게 3위 부대를 제외하고 금호위 경찰, 청호위는 의장, 간무는 군수문, 군성문의 수위를 이제 맡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군 6위는 모두 45개의 영으로 이제 딸려 있는데 영 한 개당 1000명의 군대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2군은 이제 보통 3000명. 어,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응양군은 1령 1000명으로 구성돼 있고 용호군은 2군 그러니까 이제 2령 2000명으로 구성돼 있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4만 3000명 정도의 3만 2천 명 정도의 군대가 유기병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평상 그 다니고 실제로는 어 운영은 훨씬 적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평상시에는 교원이 많아서 이보다 훨씬 적었고 전쟁 시나 이 비상시에 완편이 돼갖고 45개 영이 맞춰진다. 병력 수가 이제 뭐냐면 맞아 그 병력 수가 채워졌거나 또 이보다 더 많은 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병종에 따라서 보승, 정용, 그 여격, 상용, 해영 이런 것들 구성이 되는데 핵심 병종은 이제 보승하고 정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보승군은 이제 그 보병, 정용은 기마와 연결된 그 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전쟁 시에는 중, 저, 후, 좌우 5군으로 조직을 해갖고 이제 공격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근위병을 제한, 어, 좌우, 심호, 흥이 3위 등 32경이 중추이 돼갖고 되었다. 그래서 출정군 역할도 동시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군 6의 부대장은 정상편 상장군이고요. 그 가운데 가장 서열이 높은 응양군 상장군이 반주가 되어 상장군과 대장군으로 구성된 무신대 합창 중방이 이제 의장이 되었다. 이 중방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고려 초기 때의 그 뭐냐면 고려 무인 정권 시기 때 핵심 기관들이 중방이에요. 중방. 예. 그래갖고 중방은 그 2군 6위에 각각의 이제 장군이 있어요. 상장군이 있고 그다음에 대장군이 있죠. 그래서 2군 6의 상장군, 대장군이
있으니까 각각 부대 1 위마다 하나씩 2명이 있으니까 상장군 1명, 대장군 1명이니까 각각 1 위마다 2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여 8 개니까 2군 6에 8이죠. 그럼 2, 8, 16, 16명으로 구성돼 있어. 중방은요. 근데 이런 합의기구는 합작기구는 중방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부대별로 계급별로 구성이 되는데 요게 쭉 나오죠. 자, 요게 상장군, 대장군 밑에 장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장군들 모여가지고 장군방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군 밑에 난장이 있어. 중난장이 나죠. 중난장들이 난장방을 이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산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산원방도 있고 등등 이렇게 뭐냐면 계급에 따라서 합작기구도 있었다. 그리고 또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외에 이제 중앙군인, 경군, 2군, 6위 이렇게 이제 보시면 각 부대의 특징들 이렇게 나오죠. 은양군, 용호군, 좌우위 이렇게 있고 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대 규모죠. 1령은 1000명이 구성되어 있고 13령은 13,000명이 구성됐다는 거야. 1령당 1000명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군에서 이제 학계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군반 시족설과 하나는 부병제설인데 요걸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이거 기본 강의 교재에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부병제설은 뭐냐면 이 중앙군이 2군 6위가 일반 농민들로 구성이 됐다는 거야. 일반 농민들로. 그래서 이제 이들은 군역의 대가로 군인전을 지급받았다는 거죠. 군인전. 자, 이 일반 농민으로 구성됐고 군연됐고 군인전을 지급받다. 이때 군인전은 자기 토지의 면세지를 설정해 주는 거야. 면세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이게 이제 가와 관련된 자료에 이제 사료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나는 뭐냐면 군반제설인데 군반제설은 뭐냐면 직업군이죠. 그래서 조상 대대로 군역을 담당하는 집안이 있고 이들은 군적에 등록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뭐냐면 군인이면 중앙군이면 그 아들 또한 중앙군이 되는 거야. 자, 그들도 이제 경군으로서 이제 일을 하니까 당연히 군인전이 지급되죠. 군인전. 근데 요때 군인전은 부병제설에서 나간 군인전과 의미가 달라. 이때 군인전은 부병제는 자기 토지 면세지를 설정하는 거냐. 자기 토지 면세지를 설정한 건데면 면세권을 얻는 데 반해서 이때 군인전이라는 건 수조지를 형성돼요. 수조권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남의 그 토지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렇게 있고 실제 경영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양민들이 뭐냐면 토지 농사를 짓고 그 양민들이 세금을 이제 걷어온 농산물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를 그냥 자기가 수조권 행사가 걷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군인지능이다. 이게 해석이 좀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해군 홍성지에서는 뭐냐면 직업군인과 농민군로 같이 구성돼 있다. 그래서 직업군인들은 좀 약간 상급군인들 좀 약간 그 어, 장교들로 이제 구성됐고 농민들은 밑에 사병들로 이렇게 구성된 것이 경해군 홍성지에서지요. 예. 그래갖고 이제 농민군들은 돌아다니면서 부병을 이제 부병이죠. 그래서 이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중앙군으로 해갖고 편입됐다가 내려와서 뭐 주영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다. 이게 경해군 홍성제설인데 이게 이제 보통 학계 주류가 이제 교과서 관점은 경해군 홍성제설로 서술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관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군반지와 부반지설은 주로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 일반 상위 지도자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상장군, 대장군, 뭐 장군 이런 그런 뭐냐면 상급군인들은 아니라 주로 이제 뭐냐면 좀 하급 하급 장교들이나 사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밑에 이제 상급 군인들 뭐 대장군, 상장군, 뭐 장군, 중량장 이런 사람들은 군인전을 지급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장군이나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전시가를 지급받아 가전을 지급받는 거죠. 네, 요걸 이제 구별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가전하고 전시가의 가전과 군인전 다른 거예요. 가전은 품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관리로서 받는 것이 그 가전이고요. 전시가의 가전이고
요네들은 이제 풍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일단 일반 군인이든 하여튼 직업 군인이든 그래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은 군인전이야. 예. 이게 인제 좀 약간 개념이 다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참고로 조선시대 때는 군인전이 지급되지 않아요. 왜 군인전이 지급되지 않았냐면 조선시대 때는 양인 계병제의 원칙 아래 모든 양인들은 의무적으로 뭐냐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군인전을 왜 지급하냐. 당연한 대가가 없이 해야죠. 예. 그런 거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인제 뭐냐면 그 고려는 만료는 양인계병제지만 실제로 양인계병제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성립되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직업 군인을 중심으로 인제 운영하다가 그 전쟁이나 뭐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뭐 일이 있을 때 백성들, 그러니까 백정이죠, 백정. 백정 중 그러니까 역을 짊어지지 않는 사람들 대해서 뭐 선고를 해요. 무작위로 뽑아서 군인으로 충당을 해 버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인제 뭐냐, 다른 사람이 안 한 일을 하는 거냐. 원래 이제 군역을 짊어지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군인전이 지급되는 거예요. 자기 토지에 뭐 면세지를 설정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가성을 준 건데, 조선시대 때는 양인 계병제이기 때문에 군인전이 지급되지 않는다.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만 이제 조선시대 때도 무관계층들은 직업군인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제 품계도 가지고 있고, 이때는 인제 뭘 지급을 하냐면 아 이거는 인제 가전을 지급하는 거죠. 가전법 안에서. 이건 좀 어 구별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다. 보병제설, 군반제설, 경해군 홍성제설,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러면 또 볼게요, 통로 내용을. 자, 여기 2군 6 위의 경군은 특정한 군반 시족에 충당된 전문적인 직업군인과 일반 국민들 병상 복역된 농민군 이중적으로 구성되어 이루고 있다. 요거는 인제 뭐냐면 경해군 홍성제설을 인제 바탕으로 한 거죠. 자, 군반 시족들은 그 군역을 세속하는 대신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군인전을 지급받아 생활 기반을 삼았으며, 자, 그다음에 인제 농민들은 평상시에 농업 생산을 종사하면서 고대로 상경하에 군역에 치르는 대가, 그 대가로 자기 경작지에 면세 혜택을 받았다. 예. 그래서 여기 군인전은 인제 수조권을 주는 거고, 요것도 인제 군인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는데 이거는 수조권을 주는 게 아니라 면세 혜택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아까쯤에 조선은 군인전이라는 명목이 없다. 왜냐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다만 생계 보조용으로 뭐냐면 봉족을 지급하죠, 봉족. 예. 개념이 약간 이제 어 그 군대 나갈 동안 좀 약간 일손이 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봉족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인제 경제적 손실을 좀 보존해 주죠. 자, 그래서 이제 쭉 읽어 볼게요. 군반 시족들은 직업 군인으로서 서울에 살면서 군인전의 수족관으로서 생계를 이었는데 대해서 지방에서 번상 입영한 농민들은 자기 토지 면세로 보상을 받은 것이다. 자, 이 밖에도 성군으로 보충군을 모병하는 제도가 있어서 군인 직무이 다양했다. 뭐 등등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서는 5도 지역에는 주영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양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진군이 구성돼 있죠. 자, 그러면 주영군부터 볼게요. 자, 지방에 주영군이 있었는데 그 조직은 경기 5 도와 양계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경기 5 도의 주영군은 외관이 설치된 주연을 중심으로 군사도를 편성되어 일정한 수의 보성, 정용, 일품군으로 정해져 있다. 이 보성과 정용은 이제 그 기병과 보병고, 일품군은 이게 일종의 뭐냐면 노역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1품군, 2품군, 뭐 3품군 요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평상시에 이제 농경을 종사하다가 어 이제 농병기 농한기 때는 지방의 어떤 수비, 그 군사 훈련, 노역을 종사를 하죠. 주로 일품군을 종사하면서. 그러다가 인제 뭐냐면 서울 올라오거나 양계로 좀 군사 방위도 하고 그렇게 인제 했던 것이 인제 주영군이고, 자, 그다음에 인제 주진군은 그 양계 지역에서 인제 주로 편성됐던 부대들인데, 주진군은 초군, 자군, 우군 요렇게 구성돼 있어요. 자, 보통 초군은 여기에서 이제 초군은 특공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건 촉구는 일반 군인 중에서도
특별히 뽑은 사람이랑, 그래서 보통 그래서 삼별초라는 말 있죠. 삼별초도 이게 초군, 이게 특별히 뽑은 특공대, 특수부대라는 의미죠.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중랑장, 랑장 등의 장교가 이제 그 지휘를 했으며, 최고 지휘관은 도령이라고 했다. 다만 이제 토 출신의 임명을 했죠. 그 지역에 토 출신이 임명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진군은 양기 토착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일부는 오도도 그대로 방수하는 군인이었는데, 주진수 성내에 주둔하면서 항상 전투태세를 갖춘 상비적인 전투부대였다. 그래갖고 이제 이 주진군은 주영군과 달리 뭐냐면 상비군, 직업군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오도 지역의 요충지에 또 이제 어, 내려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성내에 이제 주로 이제 주둔했던 거 뭐냐면, 고려 시대 때는 그 유목민족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막 거란족도 쳐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유목민족은 아니면 수령민족이었던 말타고 했던 그런 여진족도 오고 몽골족도 쳐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보면 성을 이제 방어 체제가 산성 위주였어요. 고구려 마찬가지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먼저 주변에 청야 전술 내고 다 불태 없애고, 민가나 이제 식량을 군인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식량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와갖고 저쪽 산성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버티기 전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산성에 이 주진군들이 배치돼 있었어요. 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그 후생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후생이 70페이지, 71페이지에 고려의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군사조직과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0페이지와 71페이지 보죠. 자, 경군인 2군 6위에 대해서 이제 좀 보죠. 자, 고려 중앙군은 경군이라 불렸으며 경군이 완비된 건 2군 6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군대 뭐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국왕의 부대는 2군 6위는 각각 정부지휘관, 정지휘관은 이제 최고 각 부장의 그 최고 수령들은 지휘관들은 상장군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부사령관들은 이제 대장군이 나오죠. 그래서 8명, 8개 부대니까 8이니까 2명씩 하면 16명의 상장군과 대장군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상장군과 대장군이 모여가지고 했던 기구가 중방이라고 하죠. 자, 이 군은 국왕의 친위 부대는 응양군과 용호군 이렇게 두 개의 부대로 구성이 됐고요. 예. 이 용호군이라고 하고 권룡군이라고 해요. 용호군을 또. 그래갖고 이제 그 권룡 행수다 갖고 권룡군의 중대장 정도 되는 그 사람이 이인방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쿠데타 주요 세력이 응양군이나 권룡군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근장으로 해가지고 6위보다 더 앞에 뒀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나온 응양군의 최고 사령관 상장군을 무반의 장이나에서 반주라고 했다. 그 2군의 병력 은양군 1군, 용호군 2군. 그래갖고 1년당 1000명이기 때문에 모두 3000명이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6위는 42경으로 42,000명이 구성되고, 그리고 친위 부대보다는 이 사람들은 전투 부대적 성격이 띄고 있는데, 그래서 뭐 좌우위, 신호위, 흥위, 그다음 금호위 등등등 이런 부대들이 있죠. 그래서 핵심 부대는 좌우, 신호, 흥위 이거는 아까처럼 똑같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있고 그 외에도 금호위, 천호위, 간문위 이런 부대들이 각각의 역할을 이제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2군 6위의 그 경종을 보면 보승은 보병, 정용은 기병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정예병으로 구성이 됐고, 그 외에 작전 등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병종들이 특수부대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군 6위와 별개로 금군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 2군 6위는 왕경을 이제 뭐 왕실을 항공을 지키는 부대고, 그 안에 또 그 안에서 친위 부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금군이 있었다는 부대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2군 6기의 인제 군인 구성에 대해서 대표적인 견해가 이제 부병제설과 군반 시족설이죠. 그래서 부병제설은 2군 6기의 중앙군이 자연농민층에 선발되어 병상 임용한 농민군으로 편성되었고요. 전시과 제도상 군인전은 그들에게 이제 소유지에 대한 조세 면제를 했다는 설이죠. 요때 군인전은 조세 면제를 했다는 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반시족들은 직업군이냐. 그 2군 6기는 중앙군은 세습이 되는 군반시족이라는 부르는 개경의 전문적이고 세습적인 군인도 형성돼 있고, 이들은 전시과 제도에서 군인전을 지급했어요. 군인전. 그래서 이걸 수조지로 봐야 된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장군이나 대장군, 뭐 상장군, 좀 고위직 관료들, 품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위직 관료들은 요거는 상관없어요. 군반시족들은 상관없고, 얘네들은 군인전을 지급받은 게 아니라 가전을 지급하는 거야. 얘네들은 품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견해를 뭐냐면 어 합쳐가지고 이게 경해군 홍성제설이 있는데, 이 홍전설도 두 가지 또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각자 읽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받고 주영군과 주진군을 볼게요. 자, 서울의 2군 6의 경군인데 반해서 지방에는 주영군이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영군이 그 행정지역인 남도가 아닌 북방의 양계의 경우에는 성격이 좀 달렸으나 그 명칭이 또 주진군으로 호칭되었다. 그래서 주영군의 규모가 쭉 나오죠. 그래서 5도 경계 주영군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48,237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주의할 것은 중앙군이나 지방군이나 완전히 편제할 때 그런 규모고, 실질적으로 전쟁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소해서 운영하죠. 그래서 이제 예비군을 할 때 예비사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 예비사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단 규모가 11,000명이죠. 근데 11,000명을 편제되지 않죠. 실질은. 그 부대는 평상시에는 한 1,000명이나 2,000명 정도 이렇게 편제돼 있다가, 전쟁 때 뭐냐면 11,000명을 완제를 하죠. 완편을 해갖고 전투에 나가잖아요. 아니면 더 이상 더 많이 편제를 하거나,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들도 이제 보순 정형군으로서 중형군의 핵심이고, 주로 이제 치안 방수 군사 훈련을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1품군이라는 부대가 있어요. 1품군 외에도 이제 2품군, 뭐 3품군 이런 부대도 있는데, 이들은 오늘날 노동부대, 공병하고 비슷해. 예, 공병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쭉 넘어가서 어, 오도와 경기에는 주영군이 편성된 반면에 북방의 국경지면 동계와 북계에서는 상비적인 방수군인, 그러니까 그 지역의 방어군인 주진군이 편성돼 있죠. 그 지역은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대부분의 방어주의인 진과 방어주의 진으로 편성됐고, 전국에 30만 지방군이 있었는데 대부분 양계에 배치됐던 점에서 당시 양계가 군사적 중요한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진군은 초군, 자군, 우군으로 구성됐고, 중량장, 낭장 등 장교가 지휘했으며 그 지휘관 도령이라 불렸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마대, 노대 뭐 이렇게 있는데, 마대는 이제 그 명칭상 볼 때는 기마대 기병 관련된 내용을 있고요. 아마 이제 의장부대 정도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용이라는 그 기병 명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 노대는 그 기계식 노 있죠. 할이 아니라 노가 있어. 그 노를 이제 기계식 노를 뭐냐면 갖춘 부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진군은 대체로 양계 토착인을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일부는 오도에서 교대로 방수한 군인들을 이루어졌는데, 항상 주진 성내에 주둔하면서 항상 전투태세를 가지고 있는 상비군이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아까 했던 외적 침입 시 완전히 거주지를 버리고 어, 국민들을 다 이제 성으로 이제 소개시킨 다음에 방어진을 치고 성내에서 버티기 전술을 하죠. 그래서 성을 중심으로. 그 외적 침입 시 대부대 결전을 벌이는 것보다는 주진 성을 중심으로, 주진의 성을 거점으로 문을 굳게 닫고 지키는 전술을 사용했다. 그래서 산성 위주의 정책을 했다는 거예요. 산성. 자, 근데 이런 2군 유기제가 무신 정권 때부터 크게 흔들리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무인 집정들은 사병들을 이제 확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이제 호위 세력적인 사병들 확보하다 보니까 공병의 그 비중이 줄어들어. 2군 6의 비중이. 그래서 뭐 사병 확보할 때
2군 6위 중에 이제 뭐냐면 좀 약간 튼튼하고 싸움 잘하고 그런 사람들 이제 초군 뽑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자기 돈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2군 6위들이 점점 이제 뭐냐면 어 그 무인 정권 때는 크게 흔들는데 그것이 무인 정권 때 크게 흔든 것뿐이지 실제로 그 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 왜냐하면 2군 6위를 유지하려면 상당한 재정적인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제대로 안 됐어. 예.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당시 여진족들한테 맨날 깨지고 그래 갖고 이제 안 돼 갖고 숙종이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었잖아요. 이건 뭐냐면 2군 6위가 운영되지 못한 배경은 그들의 경제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못한 사정도 있었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흔들렸는데 그게 크게 흔들리게 된 것은 그 뭐냐면 무인 집권 이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이건 유이가 또 한 번 더 타격을 받은 게 몽골 침입 때요. 그래서 몽골 침입 한번 크게 이제 그 큰 타격인데 이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예전에는 조금씩만 이제 뭐냐면 어 성공을 했는데 이때는 무차별 징병제가 이제 실시된 거야. 그래갖고 전장 정전에서 무차별 징병이 있었고 군인전도 거의 지급되지 못했죠. 예. 그리고 징병 대상인도 다수 이제 희생됐고 2군 6위에 충원될 대상들 파악하기 어렵고 대부분 2군 6위들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군대가 부실했어. 대부분 사람들이 좀 나이가 많고 비리비리하는 애도 있고 좀 똑똑하고 이제 뭐냐면 체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젊은 애들은 다 저기 사병 집단 들어가 있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원간섭기 때는 또 원나라 군제 영향 만호부가 설치돼요. 그래갖고 이제 개경의 순군 만호부나 외방의 삼원 만호부, 만호부 시스템이 등장했다. 그 만호부 하급 단위로 천호소나 백호소를 지휘하는 등 있고, 그다음 만호부 책임자의 만호는 군사적 징발권도 행사를 했어요. 예. 자, 그만큼 이제 뭐냐면 이군 유기 체제가 점점 형식화되고, 이렇게 사문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받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외구가 이제 또 들어오잖아요. 우왕 때부터 이 외구 침입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외구 침입으로 남도 전 지역에 전쟁하면서 남군의 방위 체제가 도중심으로 전환됐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수군이 정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군, 수군. 그래서 예전에는 수군이 있긴 있었어요. 배를 이제 뭐냐면 타고 싸우는 부대가 있었지만 육군의 보조적인 존재였지 따로 독립된 어떤 지휘체를 갖추고 있는 부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수군이 빈약하다 보니까 막그 당시 이제 왜구들이 많았잖아요. 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대비를 못한 거야. 그래서 수군을 양성해야 되겠다 했고 수군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뭐냐면 조선시대 때 그 수군 체제는 고려 말기 때 왜구와 대응 과정에서 만든 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군이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서요. 그래서 수군으로서 기성군이 정비 강화되었다. 네. 그 예비군으로서 연호군을 이제 조직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전에서는 무장들이 자신의 영향력 있는 사병들을 이끌고 이제 전투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성계나 최영 같은 사람들이죠. 이성계는 자기 그 군대들이 다 동북 지역의 그 사병 집단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제 병사를 입고 이제 직접 싸우고 그런 이제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2군 6위가 고려 중기 때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인 정권기 때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나라 친위기 간섭기 때, 그래서 점점 완전히 붕괴되어 가기 시작해서 형식적으로밖에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봤고, 그러면 다시 이제 넘어가서 고려시대 때 그 교육과 과거 제도를 이제 좀 볼게요. 자, 고려 지배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은 교육 제도와 과거 제도를 통해서 공급되었다. 자, 고려는 중앙집권적 정치적 실행자인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중앙과 지방에 학교를 세우고 여기에서 수업한 사람들 과거를 통해 관리를 선발했으니 이 교육과 과거 제도는 고려의 통치제를 유지하는데 제도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고려는 유교를 정치 인형 삼았으므로 유교 교육을 받은 관리의 양성을 표하였다.
그러니까 태조 때 이제 개경과 서경에 학교를 세웠지만 992년에 중앙에 정식으로 국자감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제도의 기반을 확립했다. 그래서 국자감은 당나라 제도를 채용한 제도인데 당나라 국자감은 그 안에 신분별 입학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율, 서, 사학 같은 거 구성돼 있어요. 국자감의 구성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국자감이 신분별로 입학이 되는 그 순서가 있어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자감 안에 이제 국자학 같은 경우에는 그 3품 이상의 자제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학할 수 있고 좀 하단 하위 단계 태학은 5품 이상의 자제들. 그다음에 사문학은 7품 이상의 자제들입니다. 여기는 공통적 유학을 이제 다 공부를 하는 거고 율서 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8품 이상이나 일반 평민들 기술학이죠. 율학학 같은 경 법률학. 그다음에 서학 같은 경우에는 서학. 이 서학 같은 게 이제 뭐냐면 주 서리들을 뽑는 시험 같아요. 예. 산학은 이제 주로 역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제 뭐 산수, 수학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이걸 잡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잡학 같은 경우에는 8품 이하나 자제나 서인들이 뭐냐면 입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자감 안에서는 유학 공부뿐만 아니라 잡학도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잡학보단 유학이 더 우위를 받고 입학자도 신분별로 규정이 됐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이 교류가 귀족사회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잡에서 3품 이상, 태학에서 5품 이상, 그 다음에 이제 7품 이상 요게 있잖아요. 입학 자격. 요게 예전에 기출에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 부분은. 자, 참고로 나중에 이제 국자감이 이제 좀 변경이 돼갖고 성균관이 되잖아요. 성균관 고려 후기 때는 예, 그것도 이제 명칭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여튼 성균관이 만들어지는데 성균관은 기술학이 없어요. 잡학이 없고 오직 뭐만 보냐면 유교, 유교 중에 성리학만 이제 공부하죠. 예, 그래서 뒤에 이제 고려 후기 때 성균관은 성리학만 공부하는 성리학만 학교에서 자 그다음에 성종은 지방 호족 자제들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그들을 상경시켜 수업을 했는데 자 성종은 중앙 집권의 정책에 따라서 지방 호족들을 중앙 관료한 의도가 있었다. 상경시킨 의도가. 그래서 성종은 경학 박사, 의학 박사 각각 한 명씩 12개 과목을 파견하여 지방 자제를 교육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상경 10도의 박사 그런 것들 사장으로 하여금 생도 수업회에서 장려했으며 인용 때는 한학을 설치했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교가 널리 지방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방 호족 자제들도 각오를 통해서 중앙 관료로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교육을 통해서 유교적 교육 요양을 쌓은 사람들이 각오를 통해 관료를 선발하게 돼요. 예. 자, 각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언제부터 시작됐죠? 강종 때 실시했죠. 그래서 강종 때 훈신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하게 각오제를 실시했는데 요 각오제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많이 나왔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과거제도보다는 고려시대 때 과거제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보기 전에 제가 이제 기본 강의 교재에서 과거제와 관련돼 갖고 좀 관련돼서 파악을 해볼게요. 기본 강의 교재에 잠깐만 이게 과거제도가 저쪽 뒤에 있네요. 예. 쭉쭉 넘어갈게요. 예. 자, 과거제도가 있는데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과거제 종류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일단 제수업 명경가 이런 것도 있어요. 제수업 명경가. 예. 그래서 제수업은 진사가로서 이제 시부 송채 같은 시문을 이제 받고요. 그래서 명경가보다 더 중시 여겼다는 거. 그다음 명경가는 이제 그 생원가 조선시대 생원가라고 하죠. 예, 유교 경전을 받고 자법원 의학 천문 응양지리 유학 서학 이렇게 이제 봤다는 기술업을 봤다는 거 기술과 관련 내용이고
승가는 고려시대 때는 조선과 달리 승가가 있었죠. 승려 수준을 높이고 승려 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봤는데 고정성과 성정성 두 개의 계열의 승가가 있었고 국가는 전반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예종 때 잠깐 실시했다가 반대가 심해가지고 중단됐고 공양을 때 정식이 했는데 예전에 말했지만 공양을 때는 이미 조선으로 넘어갈 때죠. 자, 응시 자격은 양인 이상의 응시가 가능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술 명령가의 이제 경우에는 귀족 항리제재, 작가는 일반 농민들 응시를 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데 이 문과, 제수 명령가의 제도 정비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예전에 11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초기 때 강종 때 정도 돼요. 강종 때 초기 때는 어떤 식으로 단순했어요. 일단 국자 감생하고 항공이라고 지방 호족 중에 좀 약간 뛰어난 사람들 있죠. 호족이나 육특분 출신 중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추천을 해갖고 올려서 시험을 봤어. 그래서 예부 시험을 봤어요. 동단감시. 예부에서 간단한 동단감시를 보고 그냥 거기에서 합격하면 이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단순했죠. 그런데 이제 현종에서 덕종 때부터 좀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야. 그래갖고 이 당시 이제 현종 때는 너 덕종 때 가정에서 향시를 보거나 1차 시험으로 개경시를 보고 유수관시, 빈공시 같은 이런 시험을 봐요. 이게 1차 시험이야. 왜 이런 시험들을 보냐면 거기 이제 지방학교 출신들 학종들 보니까 상당수가 좀 국자감생보다 좀 떨어진 애들 많아. 그래서 이들을 좀 한번 걸릴 필요가 있다. 좀 약간 수준이 낮은 사람들 좀 걸릴 필요가 있다고 해갖고 도중에 이제 향시를 보는 거야. 개수관의 이제 지도 아래 받기 때문에 이걸 개수관시라고 하거든요. 또 개경에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개수관시라고 하고 뭐 이렇게 빈공시는 외국인들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그래서 한번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봤던 사람들 국자감시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중앙에 올라서 그 다음에 동단감시를 보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려시대 때 가고제를 2층제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3층제죠.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른데 향시나 개경시, 유수관시, 빈공과 이렇게 국자감시를 하나의 세트 시험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그러면 이게 2층제가 되죠. 근데 요 시험과 달리 국자감시를 따로 해갖고 독립된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건 3층제가 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학계 그 통선에서는 그냥 요거를 같이 세트로 묶어 국자감시나 향시, 개경시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제 세트로 봐서 2층제가 다수설이기 때문에 2층제 보세요. 예. 3층제가 완비된 거는 나중에 고려 후기 때 내용이고 뒤에 좀 얘기를 더 할게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시험을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어떤 문제점이 들어가냐면 사람들이 이제 국자감을 무시하고 공교육을 무시하고 사학이 발달돼요. 사학이. 뒤에 얘기했지만 사학이 이제 발달되죠. 사학 12도라 해갖고 왜냐하면 이제 사학의 이제 그 수장들 스승 그 사학의 이제 뭐냐면 강사들이 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에 시험 감독관들이나 시험 출제관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국자감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사학으로만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12도에 들어가서. 야, 안 되겠다. 왜냐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학에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 예, 그래서 국자감 같은 공공기관을 공교육을 통해서 국민들, 그러니까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양성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예. 근데 단순히 과거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사학에 들어가면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예종 때 무슨 조치를 했냐면 국자감 3년 이상 수학자에게만 동단감시 응시 자격을 준 거야. 그래서 국자감에 들어가서 3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뭐냐면 있어야 돼. 예, 거기에서 수학을 해야지 동단감시를 볼 수가 있어요. 본 시험이. 그러면서 사학이 쇠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학의 쇠퇴 배경은 정부가 강제로 사학을 해체시켜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종 때부터 국자감 3년 이상 수학자에게만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에게만 동단감시 응시의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다가 이제 공민왕 때 들어와서 뭐냐면 삼층제가 완비되죠. 삼층제. 이거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 원나라 과거제도의 영향을 받는데 원나라 과거제도는 또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지방에서 한번 해시를 보고 그 다음에 항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시를 보고 그 다음에 왕 앞에서 전시를 보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렇게 삼층제가 완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시 제도는 이제 중국에서 건너왔죠. 중국에 건너왔고 우리도 그 뭐냐면 공리 이전에 전시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 동당감시 보고 복시다 해가지고 이제 잠깐 왕 앞에서 시험 보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상설 쪽으로 이렇게 본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좀 필요할 때마다 본 건데 이 전시 제도가 복시가 상 전시 제도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상설화된 거는 공민왕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삼층제가 항시시 전시 그런 삼층제가 조선으로 계속 연결돼 갖고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과거제도 변천 과정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공부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합격자 자주 관계, 자주 문생 관계라고 있죠. 그래갖고 이제 자주라는 건 시험관이고 문생은 그 밑에 이제 시험 치는 사람들 관계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간직 진출하면서 서로 보증하고 끌어주고 믿어주면서 인맥이 형성됐다는 거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고려시대 과거의 특징은 문과시험이 거의 없었다는 거 그리고 비록 합격해도 이 문법에 따라서 간직 임명이 크게 작용돼요. 그러니까 귀족제 틀 속에서 운영이 됐고 관리 선발 시험보다는 관리 자격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에 합격하고 나서 어떤 관직을 임명할 것인지 임명되고 그 다음에 또 임명할 발령 시기 등등이 다 자기 가문의 등급에 따라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서라는 제도가 있어서 음서보다 높은 간직에 올랐지만 성진 과정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음서 출신자 제출까지 진출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 그리고 자주 문생 관계가 유지됐다는 거. 그래서 관료사의 인맥 형성 있고 했는데 이건 뭐 조선시대 때는 이제 해체됐고요. 자, 음서라는 것도 이제 내용이 있죠. 뭐 5품 이상 고위 관료들에게 무시형으로 관료 선발하는 제도고 한 명만 이제 추천을 할 수 있어요. 1인 1자인데 실제로 여러 명을 이제 추천을 해갖고 음서는 이제 왜냐면 간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과거의 합격에서 관리생활 하나 음서의 합격에서 관리생활 하나 크게 올라가는데 승진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거는 뭐 조선시대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 부분. 다시 통론 내용에 들어가서 자, 이때 이제 고려 과거제도는 여기부터 고려 과거제도는 크게 이제 아까 한 것은 제수업, 연경업, 자업 이렇게 세수로 나누고요. 제수업은 이제 문장력을 주로 보는 거죠. 시, 송, 시, 부, 송, 책 이런 문학으로 이제 시험을 봤다. 예. 그리고 명경업은 시경, 서경, 역경, 춘추 같은 유교 경전에 시험을 봤고 제수업을 또 중요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선시대 진사과 시험이고 생원시라고 하죠. 명경업은 조선시대 때는. 자, 하여튼 이렇게 읽어보면 자 이들은 모두가 문신을 선발했기 때문에 이한 것이지만 재수업이 보다 중시되어 과거라면 통상 재수업을 지칭하는 하였고 그 합격자를 중요하게 특히 우대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작업은 의학, 천문, 음양, 지리, 윤락, 선학, 산학 같은 기술관 시험으로 그리 중시되지 않았다. 자, 이에 이제 무반을 선발 문과가 잠깐 예종 때 실시했지만 문신대 반대로 그 뭐냐면 부딪혀 폐지됐다가 고려 멸망 직전 공양왕 때 들어와서 비로소 정식 실시되었다. 자, 이러한 고려의 과거 제도는 문해를 존중하는 문신 유지의 선발 방법, 무반과 잡학을 경시하는 풍조가 어, 나타난 것이다. 자, 처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종류고 과거제도 변천 과정, 그러니까 문과의 변천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과거의 중앙관리의 자제인 국자감생과 지방 출신의 항공이 직접 선발된 인원이에요. 추천된 인원들이 직접 본 과거에 응할 수 있었으나 점차 규정이 정비되어 중개인 예비시험의 국자감시를 거쳐서 본시험 예비시험을 치르도 법제화되었다. 예. 그래서 국자감시 이전에도 앞에서 좀 뭐 여러 시험을 또 거친다고 했죠. 근데 국자감시가 그 시험을 같이 묶어가지고 하나 보느냐 아니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 국자감시를 별칭은 사마시 또는 집사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응시 자격은 이제 중앙의 일반 국학생과 12도생, 그다음 사학 12도생
말고 지방의 개수관시에 선발된 항공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단 거기에 합격하면 진사란 칭호를 받고 본 시험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래서 본 시험인 예부 시험을 보통 동당시라고 하는데 국자감시에 이제 그 합격한 진사가 그 응시자의 주축이 이뤘지만 예종 이후부터는 진사도 국자감에 3년 이상 수학 기간을 거쳐야 응시할 수 있으면서 그 재생 그러니까 거기에 기숙하는 국자감에 기숙하는 기숙생들이 학생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도는 관리를 채용하기 위한 위해서 실시하는 되었지만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관리로 임명된 건 아니다. 요거는 관리 선발 시험보다는 관리 자격 시험이 좀 강하다는 거 보시면 돼요. 관리, 관리 자격 시험이었고요. 합격 인원에 비해서 관리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그 성적과 출신 문서에 따라 관직 임명에 크게 작용됐고 귀족 가문대 급제자가 좋은 간직에 보임받고 승진하는 데는 유리했음을 두말 나이가 없다. 또 고려시대 때는 과거를 통해서 관리를 등용한 것이 아니라 등용된 것만 아니라 또 음선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고관의 자제는 자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즉 5품 이상의 벗을 하면 그 아들 하나를 관리로 들여보낼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됐으니 이로써 고려 귀족사에 밑받침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전에 좀 고려 귀족사의 어떤 그 재생산 구조를 말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음서제도하고 공음제도. 예, 이 두 가지인데 요게 이제 뭐냐면 음서제도가 5품 이상의 그런 관리들에게 그 자제들에게 한 아들 하나를 관리 들어보낼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1인 1자적 특권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먼저 이거는 원칙일 뿐이고 실제 1인 1자가 아니라 1인 다자예요. 여러 명을 수탁을 해갖고 추천을 해갖고 음서도 이렇게 해갖고 관리 진출할 수 있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 음소 출신자들은 간품이나 간직 승진에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 5품 이상의 간직이 오르고 재상에 진출한 사람이 많은 편이었다. 자, 바로 이 음서 제도는 공업 전시가와 함께 모든 5품 이상 관리들에게 적용됐던 고려점은 음서제도는 공업 전시가 모두 5품 이상 고관들에게 적용된 것은 고려 사회가 귀족 사회로 규정짓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래서 고려 사회를 보는 그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관료제설과 귀족제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다수선 귀족제설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 공업 전시가와 음서제가 이걸 재생산 그 뒷받침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귀족이라는 그 지위가 계속 세습이 되는 거죠. 예. 요거 뭐 고려사에 보는 관점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긴 했는데 예전에 그 뭐 설설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나오기 좀 약간 예민한 게 있어요. 예. 근데 일단 나왔기 때문에 뒤에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자, 그러면 고려의 과거제도에 대해서 쭉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이제 포샘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예, 먼저 이제 국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437페이지 펴보세요. 포샘. 자, 437페이지 국장은 성취와 운영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고려의 최고 고육기관 국자감이 창설된 기록은 성종 11년에 되어 있다. 자, 이것도 제도적 재편성을 보이면 실제 이보다 앞서 운행한 거 생각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국초의 국가 경영에 대한 많은 관리들이 필요했고 다수의 간원이 여러 행정부서에 맡아서 운영하고 있었다. 자, 이런 간인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 학교가 필요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국자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운영됐던 것이 아니라 고려 말기 때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명칭이 바뀌는데 국자감 자체가 당나라 간제를 이제 모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나라 입장 때 그게 못 마땅한 거야. 그래서 삼상육부 간직을 변경할 때 요때 좀 격이 낮춰서 국학으로 이제 계칭을 해. 예. 그러다가 충녕한 24년 성균관으로 계칭됐다가 그 충녕한 34년에 충성왕이 즉위하면서 성균관으로 불려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성균관은
국민항에서 원외 간섭계 개편되면서 간제를 문종 때 복귀된 가운데 다시 국장을 고쳤다가 국민항 2년에 11년에 성균관이 이제 개칭되었고 그 후에 명칭이 고정됐죠. 앞에서 성균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직 뭐만 공부하는데요. 여기는 성리학만 공부하는 거예요. 성리학. 그래서 약간 이제 기술학만 같이 하는 국제과목은 좀 달라요. 저기 의미가. 자, 그래서 이제 국제학원은 처음에 설치됐거나 하게 됐지는 않은 중기 때 들어가면 최충이 사학을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문종 때 들어가면 국제학을 거의 폐업 수준에 이르렀어요. 왜냐면 애들이 과거 시험 학교라니까 사학에 가서 오늘날만 학원에 가서 공부하지 학교에 가서 국제학원에서 공부를 안 해. 자, 그래서 심지어는 국장을 폐지하는 주장까지 이뤘다가 나중에 예종, 인종 때 거쳐갖고 위축된 국장은 그냥 크게 강화했죠. 그 조치 중에 하나가 이제 예종 때 3년 동안에 의무적으로 수학을 해야지만 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죠. 예부 시험을.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종 4년 때 그 교육과정 운영을 체계하기 위해서 이제 7개 과목을 이제 국장을 설치했죠. 실제를 이제 설치했고, 실제에는 시부 교육보다 경위에 도달할 수 있는 교육을 중시했고, 근데 이게 좀 능력있게 실제가 온데 6개, 6개가 유학제고 하나가 무학제야. 예. 이건 아마 그 당시 이제 거란족이나 뭐 여진족들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냐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장군들, 군사 지휘관들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 갖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문인들에 의해서 일반 관료들 반대 때문에 좀 있다가 또 이것도 없어져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동시에 또 과거제도 중에 이제 무과도 실시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쭉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이때 실제 이름은 이제 뭐 각각의 유교 경전에서 이제 따온 거죠. 그리고 유학계통의 육지학상근의 학예시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상생세로서 상 상사생으로서 어 되는데 이들은 상상하는 과거 초장과 중장을 연지하고 총장만 치르도록 했다.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서 그 동단감시가 있죠. 본시험. 동단감시도 그 안에 이제 초, 중, 종장 이거 세 번을 또 치어. 그 중에 초장과 중장을 제외하고 마지막 그 종장만 치르게 한 거야. 예. 그런 이제 특권을 준 거죠. 자, 근데 이들 대부분 이제 귀족 문벌 귀족 자제들이죠. 근데 이런 특정 특권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또 뭐냐면 국자금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자, 무학교육은 무신대 반대로 인종 때 폐지되었다. 그 무학제 남아있는 것도 그 다음 왕이었던 인종 때 폐지되었다는 거.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뭐냐면 그 예종 때 국자관 기능을 강화시킨 조치가 뭐냐? 실제 외에도 또 뭐냐면 과거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술 명령을 응시하는 사람들은 그 본시험 보기 전에 3년 동안 국자감을 공부를 해야지만 본시험을 볼 수 있는 예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학에서는 공부하여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고 다수 학교지만 이제 사학에서만 수학에서는 과거 응시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예종 14년에는 국자감 채용을 원활하기 위해서 양원고를 설치했고 국자감 건물을 중건했다. 그래서 요 양원고 자체가 그 당시 이제 국자감의 어떤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야 유명한 유학자 선발해서 학관이나 박사를 삼아 경애를 강론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종의 어떤 적극적인 국장을 지니치고 국자감 위상이 크게 올려졌다는 거. 자, 예종에 의해서 인종 때도 교육진흥에 심을 기울였는데 초기 일종의 학칙인 학식을 제정해서 국자감 운영을 크게 변성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항부에서 담당했던 유학을 국자감 옮겨서 경사 육학을 이제 정비했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국제학, 태학, 사문학, 유학, 서학, 산학 같은 계열들은 요때 정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들 통해서 국자감 위상이 크게 뭐냐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12세기 때 그 당시 이제 12세기는 이때 이렇게 공교육인 국제감을 강화시키려고 했냐 교육을
다 이유가 있어요. 12세기 때 지배했던 그 사회 계층은 누구죠? 문벌 귀족 계급이죠. 예, 문벌 귀족 계급들을 이게 통제를 하려면 이 국자금 교육이 필요했던 거야. 왜냐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자금을 통해서 뭔가 유교적 윤리를 강요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충성을 강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 시험을 본다고 문벌 귀족들이 다 이제 그 사교육에 빠져들면 사학 시비도처럼 이렇게 그쪽에서 공부하면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국자금 교육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강화시키는데 이것은 그 당시 문벌 귀족들의 득세니까 왕권 강화 측면에서 유교적인 어떤 그것을 제시해서 유교교육을 강화시켜 왕권 강화를 하는 그 일환에서 했다. 그래서 시대적 맥락도 같이 보셔야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다가 무인 집권기 때 학교 교육이 다수 위축됐지만 제도면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왜냐 무인 정권을 장악했던 무인이 정권을 장악했지만 왜냐 실무적인 능력에서 이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간원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유학 교육은 계속 됐다는 거, 국제학원 교육은 참고로 그거에 맞춰서 과거 시험도 상당히 계속 유지가 됐어. 우리가 이제 무인 정권 시기니까 과거 제도가 폐지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폐지 안 됐어요. 계속 유지가 됐고 심지어는 최씨 정권 때 과거 제도가 제일 고조시 대 제일 활발할 때가 최씨 정권 때요. 그래서 그때 이 선발 인원도 제일 많았어. 왜냐 최씨 정권 입장 때는 같은 무인들은 이제 꺼리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시다바리가 될 수 있는 무인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최시정권 때 상당한 많은 그 과거 시험을 봐서 실시해갖고 그 당시 지방의 항리층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의 수족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과거제도 제일 번성했던 시기가 오 역설적으로 최시정권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인정권 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최후는 쌀 330석을 양형고에 보내 선비를 양성하는 데 심사도 했으며 고정 30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화 등 하상동에서 국장을 새로 짓고 공제 초상화를 봉하는 등 국장을 연mol을 새롭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최씨 정권 안에서도 무인 정권 안에서도 국자감은 계속 명맥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있고 뭐 안양이 이제 국학부흥에 이제 심었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성균관 교육을 했고 성균관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사대부들 양성하는 뭐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때 뭐 과거 시험을 해서 뭐 시부도 중시해서 뭐냐면 그 학교질이 국비계니까 교육이 위축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냥 예. 자 국제과 학생 수가 입학 자격증은 앞부분만 좀 읽고 넘어갈게요. 여기 다 읽으면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두 번째 단락만 좀 읽어볼게요. 자, 국자관에 입학할 수 있는 계층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지방의 개수관시에 합격한 항공들이 입학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며 점차 국자관시에 합격이 자격 요구로 작용했을 걸 보인다. 풍간 이상의 자제들 입학도 허용됐을 걸 보인다. 풍간은 대개 개경에 거주하는 자가 많아 그 자제들은 개경의 생활이기 때문에 교육에 받고자 않으면 국자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통가이라는 것은 이제 간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 당시 간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개 지방간 아니면 개경에 있었어요. 대부분 문벌귀족들이 대상이죠. 그 사람인데 이들은 다 대부분 개경에 있기 때문에 개경에 있는 국자감에서 공부를 주로 했겠죠. 예,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인종 때는 제정한 학식에 따르면 국제학에서는 경우에 문무관 3품 이상의 자나 손, 훈관 2품의 성공 이상 등은 뜨는 사람, 그리고 경관 4품 이상은 4품 이상으로 3품 이상의 홍공자 등은 자소서 한정됐으며 태학은 어, 문무관 5품 이상의 자, 손, 어, 종 상품인 중손 훈관 3품 이상의 유봉자도 한정되었고 사문학은 훈관 3품 이상의 무봉 4품 이상의 문무관 7품 이상의 자로 한정됐다. 그래서 훈관의 그 계층에 따라서 교육을 한정시켰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입학적인 규정은 철저히 귀족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동서학당 같은 중등교육기관도 발달됐다는데 근데 이건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교육기관도 보시면 한교 같은 것들이 발달됐다 뭐 이런 것들이 한교, 한학, 주연학 이런 것도 이제 각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받고 사학 관련된 내용을 좀 넘어갈게요. 사학도 예전에 한번 기초에 언급됐었죠.
사학 관련된 내용을 읽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인증번호는 36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36번입니다. 자, 쭉 읽어보면 고려 초기부터 간인들은 사숙에 세워 교육하는 일이 있었지만 대부분 일시적이고 운영되다 중단되었다. 성종 때 문관들 사이에 가숙, 집안의 어, 그 지방의 어떤 사랑방에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가숙을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상당히 보편화한 듯하다. 그래서 국장원 창설 이후에도 중앙귀족들은 사숙에 공부하는 일을 행했다. 자, 문종 때 최충은 다수의 교권 도로 이제 발전시켰는데, 자, 국자가 능가했다. 그래서 이 도라는 의미는 따를 도자죠. 무리 도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승이 있으면, 유명한 스승이 있으면 거기에 문도들이 나와서 하나의 이제 뭐야, 교육 집단이 형성되는 거야. 이걸 도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최충이 이제 이 도를 처음 만들었어요. 예, 문헌공도라고 하죠. 예, 문헌공도가 만들고 나서 이것이 문헌공도뿐만 아니라 또 이제 11개 도가 다시 만들어져. 그 영향을 받아. 이게 뭐냐면 사학 12도예요. 자, 사학 12도는 대개 문종 때 성립돼 예종 때 크게 번창했으나 예종 이후에 국자관 교육이 강화되면 쇠퇴의 길을 받았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거야. 그래서 국제원 교육 강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결정적인 것이 이제 뭐냐면 3년 이상 수학 해야지만 본 시험을 볼 수 있는 거, 그다음 실제 교육 뭐 이렇게 실제 설치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 보시면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돼서 문헌공도 같은 경우에는 공양한 3년까지도 계속 지속이 됐다. 물론 쇠퇴하는 과정에서 지속은 됐다는 거야. 계속. 자, 그래서 정부가 강제로 폐지시킨 게 아니라 국제관 교육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사교육이 뭐냐면 점점 쇠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헌공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최충의 세원. 처음에 사학을 익힌 최충은 송악산 아래 자아동의 학당을 마련해요. 낙성, 대중, 성명, 경업, 조도, 솔성, 지덕, 대하, 대빈 같은 구제은화도 전문 강좌를 이제 개설했는데 그 나머지 사학은 모두 고관 출신자 당대의 대학자들이 성립했다. 근데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런 명칭도 있죠. 그래서 이런 명칭들 중에 뭐 성명이니 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이제 나온 거냐면 대학에서 많이 나와요. 대학이나 뭐 중용 이런 데서 많이 따왔거든요. 근데 이 대학과 중용은 어디와 관련돼 있죠? 성리학과 관련돼 있죠. 성리학. 그래서 이런 대학과 중용에서 이런 명칭들이 따왔다는 걸 봐서 그 당시 고려 중기 때지만 성리학이 그러니까 성리학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때 성리학은 주위의 성리학이 아니라 북송 때 성학을 얘기하죠. 이학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점점 유교가 홍과학적 유학에서 철학적 유학으로 넘어가는 어떤 가도기 형상을 방영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어. 예. 근데 지금 견해긴 한데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실제 지도에서 나오거든요. 실제 국정 지도에서. 자, 하여튼 또 읽어볼게요. 나머지 이들 국제감의 국제 학과보다 우수한 능력으로서 그 학생을 지도할 수 있었으며 당대 대학자들이 성립했기 때문에 지공고 아까쯤에 이제 지공고는 그 감독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공고로서 과거의 간장의 인재를 선발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때 12도는 국영 3사를 교과 내용을 했는데 때로는 교육 성과는 국자가 능가할 정도였다. 그래서 과거에 응시한 이런 이들은 시험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사학에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다투어 사학에 들어가려고 했다. 국자가 아무래도 과거에 학교 가는 데 있어서 사학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급자자와 성립자 간의 학은 아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자주 문생 관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는 시험 본사, 문생은 되게 시험 감독관인데 이 시험 감독관이 학교를 세웠잖아요.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 자 결석하며 동일한 정치적 성향을 소화했다는 점도 사학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연유였다. 예. 자, 근데 사학과 국제감은 초기에는 대체로 동국교육기관으로서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종 때 과거에 응시하려고 하려면 3년 동안 국제감에 수학하는 것을 의무하자 사학이 분리졌다. 자, 그 예종 때 개혁으로 사학은 국제감의 하위 교육기관으로 강등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이후 사학은 다시 동국 기관으로 자립한 걸 보인다. 시기에 다소 달라지겠지만 사학 시비는 교육과정상 국립대인 국제학원과 대체적 비등한 위치에 있다가 공양 13년에 혁파되었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서당 같은 게 있는데 뭐 서당이나 뭐 서재경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요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국제학원과 사학 시비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국제학원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원의 그 발전 과정, 그리고 그 국제학원 지능 정책, 그리고 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학에서 문헌공도, 최초의 문헌공도 좀 보시고 왜 사학이 이제 쇠퇴하기 했는가 그 이유를 이제 국제학원 이제 뭐냐면 강화 정책하고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다시 이제 통로 넘어가세요. 전시까지 경제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죠. 경제사. 경제사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문제는 좀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전시가 취지에 관련돼 갖고 좀 많이 나왔는데 어 요즘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 예, 이 부분에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파악은 할 필요 있어요. 전시가 취지 중심으로. 어 그래서 이제 읽기 전에 이거 좀 놓친 게 있네. 그 교과서의 내용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그 교과서 내용을 안 읽었네요. 그래갖고 교과서 그 보충 자료 좀 보고 전시가 취지를 좀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34페이지 보세요. 34페이지. 그것도 안 읽었네. 과거제도도 관련돼서 또 안 읽었네요. 예, 그것도 읽어야 되겠다. 자, 그 뿌셈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안 읽고 하여튼 그 34페이지 볼게요. 자, 34페이지는 아까쯤에는 자주문생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자, 고유의 과거제도는 처음에 시행되었다 성종 3년에 한 번씩 시행됐고 현종 이후부터 대체 매년 경년 시행되는데 문과의 합격 전원은 후기에 가서 33명 정도였고 이전까지 그보다 보다 적은 수가 급제되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과거에 합격한 걸 큰 영광을 여겼다. 자, 이러한 과거를 주관한 부시장 시험관들 보통 지공고, 자주다고 하죠. 그 동지공고라고 불렸고 당년에 급제한 그 자는 지공고 동지공을 자주다 불렸으며 그 자주에서 시험 보는 그 시험생들을 문생이 됐죠. 그래서 자주 문생 간의 관계는 마치 부자와 같았으며 일생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의 급제자는 동년을 만들어 형제같이 지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문생은 동년회 같은 관계는 이런 정치적 사회적인 결속을 가져오겠지만 점차 세계 경상의 왕권을 제어하는 패단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나라 때도 보이죠. 자주문생 관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주문생 관계를 확파하고자 송나라 때 그 실시한 가거제도가 전시제도잖아요. 자, 그다음에 음서와 가고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11페이지 잠깐 보충제 볼게요. '자, 여기 천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자, 음서는 가문을 기준으로 한 관리 등용제도다. 이는 신라 때부터 국가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의 자손을 등용한 것을 유래했다. 자, 음서는 성종 때 공신 이후에 5분 이상의 관리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되었고요. 고위 관리들의 경우에는 아들, 손자 이외에 사위, 조카, 외손자까지 음서의 혜택을 받았다. 따라 음서의 간직 세습을 통해서 귀족사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그다음 과거는 본인의 능력에 바탕으로 둔 관리 등용제도였고요. 과거는 대략 2년에 한 번씩 시행됐으며 합격자는 주로 문장을 다루는 간직에 어, 임명되었다.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고려 과거제도는 골품제를 바탕으로 사회를 운영했던 신라에 비해 개인의 능력을 더 중시 여겼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과거제도와 관련된 심포샘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80페이지 보세요. 80페이지. 80페이지. 자, 가구 이제 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이 가구 제도 내용은 좀 많으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이 부분은. 예.